제가 오늘 이 특강 섭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제목 갤러리 인문학이라는 테마로 강연을 하나 해주십사 하시면서 주제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갤러리니까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문학이니까 인문학은 어떤 학문이 있죠? 철학이 있고, 뭐 사학이 있고, 뭐 사회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문학에 있는 그런 학문들을 가지고 그림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림을 보기와 그림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안에 있는 어떤 심오한 의미들을 찾아내는 그런 그림 읽기까지 연결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인원도 작은데 저한테 마이크까지 주셔갖고 제가 마이크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졸릴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좀 호응을 해주시고 좀 같이 이렇게 수업을 그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쪽에서 이제 뭐 상품권 같은 거 준비해 주셔서 퀴즈를 내고 이렇게 맞추면 나눠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벤트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문제들 그냥 상식이 없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간간히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갤러리를 갔을 때 꼭 굳이 막 그런 인문학, 어려운 뭐 철학, 사학, 무슨 뭐 사회학, 뭐 이런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꼭 그림을 봐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자,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고, 예. 컵이 있고, 자두, 체리일 거야, 아마. 예, 예. 그 서양 자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체리과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제목은 은잔 정도 되는 작품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굳이 뭐 어려운 철학, 뭐 사회학, 뭐 아니면 미술사 이런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학자들, 이제 미술사 학자들, 뭐 저 같은 미술 평론가들은 뭐 이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는데 뭐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고 뭐 이러면서 요 그림 한 장 갖고 막 몇 페이지씩 써내겠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갤러리에서 이런 그림 보면 하고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때는 사실 우리가 그림을 해석하는 단계까지는 안 갑니다, 보통. 그냥 그림 보고 나 이해했어. 뭐 그렸는지 알았어. 하고 그냥 싹 지나가요. 즉 해석하고 이해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해했다. 내가 그림을 이해했다 할 때는 I understand.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이상 무슨 해석 단계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혹은 어떤 사람은 저거 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아니야 대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의견들을 모아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해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림의 해석이라고 할 때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항상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림이 해석이 있다라는 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른 식으로 그 그림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그림, 뭐 중의적인 그림, 이런 그림들이 보통 많은 해석을 양산을 하고 그런 그림들이 오늘날 우리가 명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그런 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원어를 이제 살펴보면 원래는 해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고전이 있고 그 고전에 대한 이렇게 해설을 쓴다든지 주석처럼 밑에다가 막 뭐라고 붙여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원래
있으면 그 법을 어떠한 케이스에다가 우리가 딱 적용을 하는 경우에 내가 왜 이 케이스에다가 이 법을 갖고 와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또 우리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뭐냐면 번역도 해석이에요.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시 같은 것을 창조할 때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시를 창작자가 이렇게 뭐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와서 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았고요. 이 시를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속삭여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뮤즈라고 얘기하는 신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시오드라는 이 시인한테 아름다운 뮤즈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약간 뿅간 상태에서 말하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 뮤즈가 얘기해주는 대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의 창조 행위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자가 듣는 사람, 옛날에는 시를 이렇게 앞에서 사람이 나와서 보통 읊었거든요. 이렇게 읊는 행위였거든요. 시를 읊으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올바르게 이해하기까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즉 텍스트가 있고 시를 읊는 그 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향수하기까지 체험하기까지의 그 전달 과정, 이것도 해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인 헤르메네이아라고 하는 용어랑 관련이 있는 용어가 해석이 됩니다. 자, 헤르메네이아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해석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헤르메네이아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 신화 중에서 어떤 신에게서 왔어요. 퀴즈. 어떤 신일까요? 워밍업 퀴즈. 그게 헤르메스. 예, 우리가 다 아는 에르메스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헤르메스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헤르메스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왜? 제우스의 아들인데 뭘 해야 되냐면 인간에게 빨리 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날개 달린 모자, 날개 달린 신발,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달려가는 청년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조각상도 많이 있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와 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매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인문학을 가지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고루 골라서 좀 흥미롭고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것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상 해석학이라고 하는 미술사를 공부하면 누구나 처음에 접하게 되는 학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 심리학적인 해석, 심리학을 가지고 그림 작품을 보는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는지. 세 번째는 사회학적인 해석.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어렵고 골치 아파질 철학적 해석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석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걸 좀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그 이제 좀 섞어서 해석을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도상 해석학적 해석이라고 이제 첫 번째 미술사적인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도상 해석학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상학부터 나갈게요. 도상학하고 도상 해석학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도상학이 원래 있던 학문이에요. 도상학이라는 말은 지금 보시면 이코노그라피라고 적혀 있어요. 즉 용어 자체가 아이콘이라고 하는 형상상자에다가 그리고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쓰다, 그래픽 우리 나오는 그 원어인데요. 그래서 형상에 관해서 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도상학이라는 것은 형상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는 것, 보통 성상이 될 수도 있고 초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학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보통 이제 초상이나 도상에 관한
특히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한 연구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 미술에 대한 해석 방법에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을 적어놨네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지금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보통 칼을 한쪽에 그리고 다른 한쪽에 저울을 들고 있으면 이거는 뭐의 상징이냐면 정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법원 같은 데 가면 저울이 늘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울이냐면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러 사람이 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평하게 이렇게 재준다라는 의미에서 저울이고, 칼은 이 사회의 질서를 흔들리는 자들을 응징하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이 정의를 뜻하는 정의의 여신을 조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지 않고 누군지는 이제 보지 않고도 내가 정말 공정하게 판정하리라라는 이런 의미에서 안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들,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에서도 보면요. 미네르바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지혜의 여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여신하고, 그리고 미노타우루스라고, 켄타로사우루스, 죄송합니다. 켄타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이제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아래는 이제 말의 모습을 한 이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두 신 간의 싸움인데, 자, 지혜의 여신은 인간의 아주 이성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이 되고, 여기에 이 동물의 저급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켄타로사우루스랑 이제 싸우는, 그래서 지혜가 승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을 보고 누구나 다 보면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사실 다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보면은 이렇게 위에 상반신은 사람이고 아래는 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켄타로사우루스구나. 그리고 정의의 여신인 미네르바는 저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하면서 이런 것을 다 매치를 시키면서 외워가는 겁니다. 자, 퀴즈를 낼게요. 누구일까요? 누구를 그린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힌트는 가죽옷을 입고 있고요. 어린 양을 데리고 있고요. 여기는 광야예요. 들판에서 지금은 조용히 쉬고 있는 모습이지만 보통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가 예예요, 말하자면. 상징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손을 들고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상징이 있어요. 각각 12제자면 각각의 상징이 있어요. 누구는 사자를, 누구는 양을 이런 식으로 뭘 들고 있는 상징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매치를 시켜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 말하자면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도상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해석자를 더 붙여서 도상해석학이라는 학문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학문은 파놉스키라는 사람이 정초했고요. 사실은 파놉스키보다 그 앞에 이제 바르부르크라는 자신의 스승이 이 용어는 제일 많이 썼고요. 근데 이것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학문적으로 정초한 사람은 파놉스키라는 인물입니다. 파놉스키는 도상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상학을 전제로, 그러니까 우린 다 알아. 가죽옷을 입고 양을 입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 라는 건 다 알아. 그것을 전제로 진짜 그 도상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나 내용을 해석하는 단계까지 한 단계 더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상학하고 도상 해석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도상 해석학은 그 그림이 그 뭐 초상이 성상이 가지고 있는 배경까지 다 보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컨텍스트까지 나가는 것을 도상 해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도상 해석학은 이제 세 단계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단계는 아직 도상학까지 가지 않은 전 도상학적 기술 단계예요. 쓰는 단계. 도상학 가기 전에 기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했을 때 뭐 그릇이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하는 소재나 재재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도상학의 단계.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정의라고 읽는 거예요. 검과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의다라고 읽어내는 것. 이런 거는 관습을 알아야 돼. 그 컨벤션이 뭔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단계는 알레고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것이 품고 있는 뜻,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있으면 저건 정의다라고 읽어내는 거.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레고리를 파악하는 단계고요. 3단계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그림이 품고 있는 이 그림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사회가, 그 문화가, 그 시대가 어찌 했기에 이런 그림에까지 나오게 됐는지까지 가게 되면 그건 도상 해석학적인 단계까지 나아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워밍업부터 1단계 먼저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뭐가 보이십니까? 노란 신발, 빨간 예. 바지, 예. 장갑, 그다음에 조기, 쥐. 네, 아주 훌륭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쥐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 실반과 빨간색 바지를 입은 서 있는 귀여운 쥐가 있습니다. 2단계는 도상학적인 단계. 무엇입니까? 유쾌한 쥐. 다시 물게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얘가 무엇인지. 이름. 예. 미키마우스. 네. 이게 도상학적인 단계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노란 신발에 빨간 옷 입고 서 있고 유쾌하게 보이는 쥐가 미키마우스라는 걸 알잖아요. 이름을 알잖아요. 이게 도상학적인 단계예요. 3단계를 시킬까봐 겁나셨죠? 3단계는 제가 할게요. 3단계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이 미키마우스가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미키마우스가 나오기까지의 그 초기에 영화를 다 보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에 이 미키마우스가 나오게 된 뭐 계기는, 쥐는 사실은 이제 이빨이 되게 이렇게 앞니가 크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대로 그리면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귀엽게 웃는 상으로 얼굴은 좀 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초기 영화의 리를 사실은 귀에다가 그려놓은 형태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영화와의 매칭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그런 식으로 파서 들어가면 이게 도상 해석학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진짜 그림으로 해볼게요.